프린터물 제가 드리는 거 다음 주에 드릴 프린터물도 지금 준비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프린터물에 타이핑 쳐서 드리는 거 말고 다른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은 좀 중요한 이야기이긴 한데 혹시 다 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필요하신 내용은 나중에 그냥 뭐 책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대충 프린트물 장수만 해도 우리 앞에 나간 거하고 하면 꽤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하실 때 찾아보시는 거로라도 활용을 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작년에 교육기관 세 군데서 강의했던 내용을 제가 중요한 것들을 아무리 이렇게 줄이고 한다고 해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준비 들여서 이제 시간과 뭐 비용을 들여서 동영상을 촬영을 해놓고 이렇게 그거를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나중에라도 활용을 해서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페이지 오피스텔 주의사항입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 투자할 때 오피스텔 주의사항. 자,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때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는 일반 가세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등록세가 면제될 수 있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는 없지만 오피스텔 취득 때 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근데 계산해 보면 취등록세 면제받는 거하고 부가세하고 환급받는 거하고 보면은 거의 좀 비슷비슷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내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했다고 해서 이거는 주택수에서 양도세에서 빠지느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오피스텔이나 뭐 아파트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지금 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양도소득세 할 때 주택수에서 빠져서 나는 1세대 1주택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꼭 세무사님하고 꼭 상담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자 한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면 그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만 임대차를 하여야 한다. 해당 호수에는 사업자 등록을 개설하거나 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만 합니다. 부가세 환급받았는데 주거로 전입을 하게 되면 부가세 환급받은 거 뱉어내야 되죠. 요 정도 상식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작년에 오피스텔도 그렇고 이렇게 수업을 하는 동안 부가세 부분을 하는 동안 생각외로 임차인을 잘 나와서 업무용으로 임차인을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거죠, 임차인이. 근데 부가세 환급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오피스텔 분양받으면서. 서면 다인로얄 프리소드에서 서면 쪽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그러면 그 돈이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고 돈 1000만 원이 넘어갔거든요. 아니,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인데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 게 아니면 부가세 환급 받으세요. 자, 요령입니다. 일단 부가세 환급 받으세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게 아니면. 근데 겨우 한 채인데 굳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어요. 뭐 두 채, 세 채 이렇게 좀 넘어가면 몰라도 겨우 하나 가지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국이 다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가 거의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이 거의 다 풀렸죠.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관한 중과세가 전에처럼 플러스 20%, 플러스 30% 이런 게 없잖아요. 또 내년 올 9일까지는
또 완화돼 있고. 자, 이거 꼭 아셔야 돼. 내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중과세가 조정 대상 지역도 없다. 그냥 일반 과세다. 차등 과세. 요거는 아시는데, 근데 부산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렸으니까 상관없죠. 근데 이거 하나를 생각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주택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안 되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이 세 채 네 채 있으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럼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고 80%까지도 되잖아요. 최고 80%. 초과되는 금액, 고가주택. 근데 다주택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없었는데 지금 1년 더 유예시켜서 한시적으로 1년 더 유예시켜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해주는 거예요. 최고 30%까지. 자, 그러면 상가 건물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나 없나 이 정도는 아셔야 되죠. 상가 건물을 팔 때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죠. 예, 부동산들 다 있죠. 비주거용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1년에 2%, 1년에 2% 계산해요. 1년에 2%, 1년에 2% 계산해서 15년까지는 30% 나가죠. 근데 그 추가되면은 뭐 더 이상 공제 주는 게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세금이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인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내가 업무용으로 임차인이 들어올지 주거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다 주거로 들어오죠. 주거로. 예. 그런데 업무용으로 들어오는 임차인 사업자 등록을 낸다든지 거기서 무슨 네일샵을 한다든지 오피스텔이지만 부동산도 할 수 있고 뭘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법인이 임차인으로 들어온다든지 법인이 임차인으로 들어올 때는 세무계산서 발행도 하지 않습니까? 세무계산서 발행도. 그러면은 그때는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는 일반 과세로 사업자 등록해서 충분히 환급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안 받았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부가세 환급 해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가세 환급 신청은 바로 해서 바로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냥 원칙을 뭐 1년 뒤에 한다, 6개월 뒤에 한다, 3개월 뒤에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즉시 바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20일 안에 해야 된다, 며칠 안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부가세 환급을 받았는데 왜 이걸 이야기하는가 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았는데 나중에 다시 배타내야 될 일이 생겼어요. 처음에 2년, 4년 동안은 사업자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나가고 나서 주거 전입하면서 들어오려고 그래. 그러면 부가세 환급의 10년이라는 거는 10년이라는 거에 관한 기본 개념이 있어야 되죠. 10년은 6개월을 5%로 과세기간 잡아서 상반기, 하반기 부가세 낼 때 어떻게 해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산해서 부가세 내잖아요. 부가세 내잖아요. 그러면은 6개월이 5%니까 1년이면은 10%죠. 그래서 10년 지나면은 내가 환급받은 거 안 배타내도 된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몇 프로야? 1년에 10%. 1년에 10%. 그럼 내가 만일에 한 5년 동안 부가세 환급 대상자로 그냥 환급받은 대상자로 그대로 임차인, 사업자 뭐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5년은 했는데 5년 동안 만약에 하면은 5년치 50%만 환급 뱉어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3년을 했으면 30% 빠진단 말이에요. 내가 환급받은 거에. 네, 100%다 안 뱉어내도 된다는 거죠. 가산세 부분은 다른 부분이라서 세무사님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프린트물 내용 보시면 부가세 환급 기간은 10년이다. 이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을 매도매수하면서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을 하면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하면 매수자는 건물분의 매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이 포괄 양수도 계약이라는 거에 관해서도 의미를 내가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넘겼어요. 나는 이 10년이라는 의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보세요. 내가 3년을 가지고 있다가 팔았어요. 옵스테를. 아니면 상가를 팔았어요. 근데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넘겼어요. 그런데 매수인이 포괄 양수도의 성립 조건을 그대로 유지를 해요. 유지를 하게 되면은 나는 10년이라는 걸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떠넘기는 거예요. 떠넘기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나중에 또 정리해서 한번 더 드리려고는 하지만 주의하실 게 10년이 지나면은 나는 10년이 지나면은 부가세는 무조건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내가 부가세를 환급받았는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는 부동산을 팔 때 부가세를 무조건 납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부가세 10년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정확할 수 있어요. 내가 업무용으로 쓰고 있었는데 내가 전입을 한다든지 전입하는 임차인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업무용으로 계속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입을 시킨다든지 이러면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환급받은 거를. 그런데 내가 10년 동안 있었다고 해서 부가세 환급받은 거 있죠. 요거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오피스텔을 팔 때, 상가를 팔 때 부가세를 납부 안 해도 된다. 요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부가세는 납부하셔야 돼요. 팔 때. 그래서 사람들이 10년 지났으니까 내가 팔 때 부가세 납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그 물건 부가세는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받아서 내든지 포괄 양수도로 넘기든지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하든지 무조건 부가세 부분은 발생되는 거예요. 환급받은 거 뱉어내는 거, 이 개념을 10년으로 하시는 게 좀 안 헷갈리게 정확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포괄 양수 계약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과세 사업자여야 합니다.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과세 사업자. 과세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면세 사업자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면세 사업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병원, 학원, 주택임대사업 등등 있죠. 그러니까 양쪽 모두 매도 매수인 모두 과세 사업자여야 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중에 1인이 면세 사업자인 경우는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했는데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경우 매매계약서에 별도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다른 합의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재판부는 별도 약정이 없는 부가가치세는 매도인이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판례가. 자, 다시 보세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했어요.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부과됐단 말이에요. 포괄 양수도 계약을 했는데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하면은 건물 부가세 안 주고 안 받는 거죠. 안 주고 안 받고 환급 안 받는 거죠. 그냥 생략시키는 거잖아요, 그거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건물 부가세 주고 납부하고 세금계산서 끊고 환급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절차를 생략을 하는 건데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하게 되면은 부가세 안 주고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세무서에서 부가세 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부가세 내라. 부가세 내라. 그래서 요거를 벗어나려고 하면은 뭘 활용하면 된다고 했죠? 매수인, 부가세, 대리납부제도. 이렇게 했을 때는 아까 질문하신 가산세나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있어요. 가산세 문제가. 포괄양수도 계약을 했는데 부가세가 부과되면 가산세가 붙어요. 부가세를 납부를 했는데 부가세를 납부하고 다시 계산서 끊고 환급받았죠. 근데 야 이거 포괄양수도 계약 안 하고 포괄양수도 계약을 안 하고 왜 부가세 내고 다시 환급받았어? 이 환급받은 거 잘못된 거네?
환급받은 거 잘못된 거야. 환급받은 거 배타내. 이런 식으로 또 가산세를 매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그냥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대리납부제도입니다. 근데 세무사도 실수하고 잘 모를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포괄 양수도 계약이 무조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건물부가세 별도로 해야 되는 건지를 100%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대리납부제도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포괄 양수도 계약을 했는데 부가세가 건물부가세가 부과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계약서에 포괄 양수도 계약을 했는데 이거 뭐 잘못돼서 부가세가 부과됐으니까 매수인에게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를 해서 안 주니까 매도인이 소송을 걸은 거예요. 매도인이 소송을 걸었단 말이에요. 야, 니 건물 부가세 줘야지. 포괄 양수도 계약 안 됐으니까. 나한테 줘야지. 그래서 안 주니까 소송을 걸었는데 재판부는 어떻게 했단 말이죠? 기각시켰단 말이죠. 뭐가 없으면 별다른 합의사항 기재하지 않았으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부가가치세는 매도인이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약사항이 어떻게 적어야 되겠죠? 특히 오피스텔 같은 거. 자, 세무서에서 이거는 확실하게 포괄 양수도 계약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게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세무서에서 대부분 다 공론화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매도인이 일반가세, 임대사업자, 매수인이 일반가세, 임대사업자. 자, 아파트 상가 101호 하나를 세를 주고 있어요. 일반가세, 임대사업자. 매수인이 그 101호 상가 하나 사요. 아니면 건물에 1층부터 10층까지 임차인들이 다 있어요. 소유주가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임차인들이 다 있어요. 임차인들이. 그래서 임대사업자로 해서 일반가세로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매수인도 월세 받을 목적으로 사요.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다 월세 받을 목적으로 임대사업자로 해서 사고 팔고 할 때는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세무서에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실무예요. 근데 그거를 건물부가세를 별도로 주고 받았잖아요. 환급 받았잖아요. 그럼 가산세 문제가 생겨요. 가산세. 별도로 주고 매도인은 납부했잖아요. 매도인은 납부하고 매수인은 세무계산 받아서 환급 받죠. 그 부분에 있어서 가산세 문제가 생깁니다. 포괄 양수도 계약이 되는 걸 포괄 양수도 계약을 안 하면. 그래서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해서 하면은 가산세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가산세 문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 실무에서 헷갈리시면 안 되고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약사항에 포괄 양수도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놓고 나서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한다라고 해놓고 나서 특약사항에 뭐라고 적어야 되죠? 다 치는 내용이잖아요. 단 포괄 양수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물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건물 부가세는 매매 대금 외에 별도로 한다. 별도로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매수인이 지불한다 이 말이죠. 매수인이 부담해서 지불한다. 그러면 매수인이 별도로 지불한 건물 부가세를 매수인이 환급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겠죠. 환급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겠죠. 만일에 매도하는 소유주가 3명이에요. 30%, 20%, 50%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30% 소유주는 그 현장에서, 그 건물 현장에서 병원을 직접 해요. 면세사업자예요. 20% 소유주는 서울에 있는 의사닥터인데 사업자도 아예 안 냈어요. 친구가 그 건물에서 병원을 하고 있으니까. 50% 소유주는 그 건물에서 병원을 하고 있는 원장님한테 임대료를 받으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세금 계산서를 끊어줄 수 있는 사람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 세금 계산서 끊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2명
30% 20% 지분 가진 사람 못 끊어주겠죠. 근데 건물 부가세는 별도로 줘야 되는 거예요. 건물 부가세는 별도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환급을 못 받잖아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건물 부가세를 별도로 한다.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가시는 게 이제 맞고, 이걸 갖다가 또 특약사항을 매도인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로 한다. 이런 말도 매도인의 사업자의 성격을 보고 면세 사업자인지 일반 가세 사업자인지 간이가세 사업자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무작정 세금 계산서 발행한다 이렇게 특약사항 적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적는 것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적으려고 하시면 토할양수도 성립이 안 될 때는 건물 부가세 별도로 하고 부가세와 관련된 가산금 등의 가산세 등의 모든 일체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자, 건물 부가세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별도로 한다라고 특약상 적잖아요. 거기에 하나 더 첨부하게 되면 가산세를 누가 부담한다고요? 매수인이. 그럼 오피스텔 매매할 때, 레지던스 매매할 때 있잖아요. 오피스텔이나 레지던스 매매할 때, 만일에 해운대 LCT 뭐 이런 것들은 금액이 50억, 100억 이렇잖아요. 그럼 건물 부가세 부분이 굉장히 크겠죠. 근데 포괄양수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비싼 레지던스에 전입을 해서 들어가서 살고 있네. 임차인이, 아니 매수인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건물 부가세 내야 되는 거죠. 건물 부가세. 그러니까 포괄양수도 계약을 했는데 포괄양수도가 전입하면 성립이 안 돼버린다고요. 오피스텔에 전입을 하면 매수인이 받아서 전입하면 매수인이 받아서 전입하는 임차인을 주면 포괄양수도 성립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건물 부가세를 매수인한테 받아서 매도인이 납부를 해야 돼. 납부를. 매도인이 납부를 하는데 누구한테 받아서? 매수인한테 받아서 납부를 해야 돼. 오피스텔. 예. 주택, 아파트도 주의하실 게 법인이 매도할 때 85제곱미터 전용 국민주택 규모 넘어가면 부가세 발생되죠. 그리고 그 아파트 분양할 때도 면적이 85제곱미터 넘어가면 아파트지만 부가세가 발생된다는 것을 모르시고 부동산에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면적에 따라서 아파트도 부가세가 발생될 수 있어요. 예, 그걸 꼭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법인이 보유한 걸 매도한다든지 할 때 부가세가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매수인은 일반 개인인데 부가세를 안 주려고 하겠죠. 그럼 그만큼 매매 금액에 반영을 해야 되죠. 법인이 매도인 아파트 파는데 부가세 납부해야 되고 매수인은 안 주려고 하고 그럼 그만큼 매매 금액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부가세만큼. 자, 그래서 이제 가산세가 금액이 크면 있잖아요. 금액이 뭐 한 10억 정도의 오피스텔형 아파트 있잖아요. 해운대 마린시티를 가면 마린시티가 어디예요? 현대 아이파크, 두산리버 제니스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제일 높은 아파트 건물 랭킹 진짜 5위 안에 들어가는 제일 높은 아파트 건물이 부산의 마린시티에 거의 다 있었죠. 세 개가. 그런데 마린시티 가면 실제로는 아파트로 살고 있는데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아파트로 사는데 자, 해운대 까멜리아 있잖아요. 해운대 까멜리아. 조선비치 호텔 바로 앞에 있는 해운대 까멜리아. 탑5 안에 들어가는 아파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부산에서 한동안. 해운대 까멜리아가. 근데 해운대 까멜리아가 아파트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로 등기부에 되어 있는 게 있고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오피스텔로. 그럼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아파트로 살고 있는 거죠. 마린시티에는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 근처에 아이파크, 두산리브 제니스 뭐 그 근처에 거기에 뭐 최지우 씨 부모님도 거기 뭐 이렇게 하고 뭐 연예인들 거기 뭐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금액이 크면 가산세가 엄청나요. 포괄양수도 계약을 했는데 성립이 안 돼버리면 그럼 그 가산세가 1년 뒤에 2년 뒤에 내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건물 부가세가 한 5천만 원이었는데 가산세까지 붙으면 8천만 원, 1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가산세만 해도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약사항에 그렇게 꼼꼼하게 적어놨으면 야, 포괄 양수도를 원칙으로 해가지고 포괄 양수도로 계약을 해서 네가 전입하면 안 되는 거 고지하고 다 알려줬는데 네가 임차인 받으면서 전입시켜 버렸잖아. 그래서 포괄 양수도 계약이 성립이 안 돼서 내한테 지금 부가세가 부과돼서 벌써 팔은 지 1년이 2년이 지났는데 그러면은 이제 매수인이 부가세 내가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부가세 줄게. 그 대신에 가산세는 못 준다. 이래버리면은 몇천만 원 또 매도인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부가세 및 가산세 일체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사항 적으시면은 잘 피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고 오피스텔이나 아파트형 오피스텔이나 레지던스나 이런 거 사업하실 때 부가세 부분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약사항을 안 적었더니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했단 말이죠? 매수인에게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한 매도인의 청구를 소송한 거를 재판부는 기각시켰다. 기각시켰다. 특약사항이 꼼꼼하게 안 적어놨기 때문에 매도인이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판결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건물부가세 수익형 부동산 상가를 사실 때 건물부가세 유의사항입니다. 자, 상가를 매수할 당시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없었다면 부가세는 매수인이 지불한 상가 대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없으면 부가세 별도라는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이 지불한 건물 매매 금액에 부가세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자, 반대로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매수인은 매도자에게 매매 대금과는 별도로 부가세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임대차 거래에서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임대차 계약할 때 부가세 별도 표시하는 란이 있죠. 임대차 계약세, 부가세 별도. 말 안 하면 부가세 포함된, 월세 포함된 것으로 본단 말이죠. 임대인 A가 임차인 B에게 상가를 임대할 때 임대료의 부가세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한 임대인 A가 받는 임대료에는 국가에 내야 할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자, 신규 매수인이 일반가세 법인일 때는 자,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제 사무실에서도 이사님이 매매하시면서 이거 실수한 내용이에요. 신규 매수인이 일반가세 법인일 때는 임차인에게 반드시 월세에 대한 부가세 10%를 별도로 월세와 함께 매달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임대차 승계약에서 작성 시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 법인은 월세 받으면 월세에 관한 10%, 월세에 관한 10%를 무조건 부가세 납부를 해야 되죠. 법인이 임대료를 받게 되면. 근데 그걸 별도로 안 받게 되면은 내가 받은 월세 11분의 1만큼 내가 월세가 적어지고 11분의 1을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이 신규 매수자는 일반가세 법인인데 임차인이 이때까지 5년, 10년을 계속 있었는데 매도인은 일반가세 사업자가 아니었고 간이가세라든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 자체가 아예 안 돼 있었다든지 이런 매도인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부가세라는 의미를 안 가지고 지나왔잖아요. 근데 소유주가 바뀌었다. 근데 소유주가 법인이다. 법인은 무조건 부가세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법인이 부가세 신고를 1년에 4번을 납부를 해야 돼요. 1년에 4번. 1월달부터 3월달, 4월달부터 6월달, 7월달부터 9월달, 10월달부터 12월달 이렇게 해서 4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법인이 부가세 납부해야 된다는 걸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왜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되겠어요? 상가 건물을 사고 팔 때는 개인으로 사고 팔고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5억짜리, 7, 8억짜리, 10억짜리 이런 거 같은 건 몰라도 적어도 10억, 2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매도 차익이 최소한 매덕 이상 나거든요. 내가 20억짜리를 샀는데 겨우 1, 2억 붙여서 팔지는 않아요.
내가 20억짜리를 샀으면 최소한 5억은 넘게 붙여서 25억 이상이 팔거든요. 그럼 양도세 구간이 무조건 50%란 말이에요. 50%. 세율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45% 플러스 지방소득세 4.5% 하면 49.5%죠. 그냥 세율이 내가 10억 벌었다. 10억. 그러면 절반은 세금 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10억을 벌었다. 상가를 50억 주고 사서 70억에 팔았는데 그럼 10억 넘게 벌었죠. 20억 벌었죠. 그럼 절반은 그냥 세금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간단한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10억 이상 벌었다 그러면 최소한 한 4억 안팎으로는 세금 내야 돼. 지방소득세까지. 그러니까 10억을 벌었으면 양도소득세가 내가 아무리 적게 내도 뭐 한 3억 5천 안팎으로 그러면 지방소득세 3억 5천에 10% 3,500만 원까지 하면 거의 40%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법인세를 내는 거하고 개인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한번 내보면 절대로 정말 내보신 분은 이거 뼈저리는 게 한번 내보시고 나면은 건물 매매할 때는 무조건 법인으로 내가 법인으로 매수해서 팔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정말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법인이 이제 임차인들하고 만날 때 사고 나서 법인이 건물을 매수하고 사고 나서 임차인들하고 만날 때 앞에 매도인이 일반 가세 사업자가 아니었으면 앞에 매도인이 일반 가세 사업자가 아니었으면 임차인이 부가세를 이때까지 안 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임대차 승계약서까지 적으러 갔는데 메뉴 리스트를 가지고 일을 한 게 아니니까 까먹은 거예요. 근데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월세 받으신 거 부가세 납부 신고하셔야 됩니다. 부가세 내셔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헐 일이 된 거죠. 매수인이.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쪽에 왜 이런 거 이야기 안 해줬냐. 상식적인 건데 이야기하고 말고 할 게 아니죠. 근데 이 상식적인 걸 놓친단 말이에요. 상식적인 거를. 그래서 이 내용 실무상 한 번씩 잘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포괄양수도 계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 매도자가 일반 사업자이고 매수자가 일반 사업자, 부동산 임대 사업자이면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자, 매도자도 일반 사업자, 매수자도 일반 사업자, 임대 사업자면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해야 된다.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자, 매도자가 간이 사업자면 매수자가 일반 사업자이든 간이 사업자이든 포괄양수도가 가능합니다. 포괄양수도. 자, 그 다음에 매도자가 일반 사업자인데 매수자가 간이 사업자이면 포괄양수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원칙은 안 되죠. 자, 매도자가 일반 가세인데 매수자가 간이 가세면 포괄양수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매도자가 일반 사업자 또는 간이 사업자인데 매수자가 사업자가 없어요. 매수자 사업자 등록 안 냈어요. 그럼 포괄양수도 당연하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개념은 기본적으로 꼭 정리되어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게 매수자가 법인, 매도자는 일반 가세. 그럼 포괄양수도 계약돼요. 근데 세무사는 귀찮아하고 싫어해요. 자, 매도자가 일반 가세인데 매수자가 일반 가세 법인이다. 이러면은 돼요. 포괄양수도 계약. 자, 그런데 반대로 매도자가 법인이잖아요. 매도자가 법인일 때는 포괄양수도 계약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매도자가 법인. 네, 그래서 매도자가 법인일 때는 무조건 건물 부가세 별도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그래서 포괄적 사업 양도 양수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양측 계약자 모두가 면세 사업자가 아닌 과세 사업자여야 하고 매도 매수 계약 전 임차인의 권리 의무가 모두 승계되어야 하며 사업 양도 신고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자, 경매물건은 부가세법 제8조 3항에 따라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부가세를 매기지 않는다. 자, 경매 공매 물건을 받을 때 부가세가 어떻게 되는지 건물부가세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셔야 돼요. 경매로 상가 공물 받을 때는 부가세 납부 안 한다. 그런데 요것만 생각하고 공매는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공매도 부가세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공매는 자,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매 매각 조건에 부가세 별도인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공매로 건물을 낙찰받을 때 매각 조건에 보면은 부가세 별도 이런 말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 입찰 공매가 있어요. 이때는 건물 부가세 별도로 줘야 된다. 공매지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할 때 건물분 부가가치세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세금은 부동산을 투자하기 전에는 반드시 세금 설계를 해야 합니다. 세금을 모르고 부동산에 투자하면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바르게 예상할 수 없습니다. 세금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은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기본을 이해를 하고 새롭게 바뀐 세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올해 23년 5월달 기준으로 해서 그 세금 부분 지금 전국에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렇게 딱 요약 정리해 놓은 거 제가 올려드렸죠. 그러면은 세금 부분은 부동산 관련되는 공부하는 단톡방에서는 보통은 좀 서비스로 좀 올리고 서로 또 알게 되면 올리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뀌는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체크하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에어컨 켰다가 껐는데 예, 너무 더우니까 졸리기도 하시고 힘드신 것 같아서 에어컨을 잠깐 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피스텔 요거 지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요. 일단은 요 프린트물로 하고 그 더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이건 읽어만 보시면 알 수 있는데 프린트물을 제가 급하게 넘기면서 요것만 한 5분만 하고 싶게요. 5분만. 오피스텔 지금 10페이지예요. 지금 프린트물 드린 게. 자, 2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진한 글씨 보세요.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시 적용되는 세율은. 자,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시 적용되는 세율은 아파트 분양권하고 틀려요. 그래서 결론은 자, 2년이 지나면 기본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본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6%에서 45%. 6%에서 45%. 자, 그런데 주택 분양권 아직 통과 안 됐죠? 주택 분양, 지금 아파트 분양권 사시는 분 못 팔잖아요. 왜 그래요? 1년 미만은 70%인데 내가 벌써 1년 이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파트 분양권은 60% 양도세율이 적용되죠. 내가 10억 벌었잖아요. 아파트 분양권 샀는데. 특히 대구 수성구 아파트 이렇게 사신 분이 수업받고 있는 이제 수강생분 중에서 수성구의 아파트,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분양권을 샀는데 3억이 올랐어요. 3억이 자기가 산 거에 비해서. 그런데 21년 6월 1일부터 주택 분양권의 경우에 양도세를 60% 때리고 70% 때리고 하니까 양도세 때 못 팔았어요. 그동안 어떻게 됐어요? 그분 정말 지금 난감해요. 3억이 넘게 올랐는데 지금 마이너스 3천만 원 됐어요. 3억이 넘게 올라온 분양권이 마이너스 3천만 원 됐다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투자하실 때 소액으로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오피스텔 분양권에 투자하는 거예요. 오피스텔 분양권. 그런데 원룸 같은 오피스텔 사지 마시고요. 뭐 실평수 6평밖에 안 되고 이런 거 사지 마시고
적어도 아파트 한 18평, 뭐 20평 정도 되는 거 있죠. 아파트 25평짜리. 아니면은 마린시티처럼 오피스텔로 돼 있지만 실제로 아파트인 거. 요런 분양권을 사셔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형 오피스텔 분양권을 사서 팔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계약금 10%만 넣고 만약에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다.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 그럼 나는 아파트형 오피스텔인데 이게 매매 금액 10억이다. 10억. 난 1억 계약금만 들어갔죠. 1억. 그런데 피해가 한 2억 붙었어요. 근데 1억 넣고 2억 버는 거잖아요. 근데 2년만 지나면 어떻게 해요? 2년만 지나면 기본세 우리.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여기 제가 구체적으로 세금하고 설명을 좀 많이 해놨는데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시간이 되면은 한번 읽고 넘어가겠지만 시간이 도저히 좀 안 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 페이지 보시면 오피스텔 건물 부가세에 관해서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오피스텔과 세금해서 첫 번째 오피스텔과 부가가치세 에 관해서 해놨는데 여기서는 잠깐 설명을 자, 주택법에 의하면 국민주택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은 부가세가 없어요. 하지만 오피스텔은 건물권에 대한 부가세가 가세됩니다. 자, 주택에서 부가세가 발생하는 경우 매도자가 법인이고 국민주택 규모 전용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지금 3페이지 합니다. 3페이지 위에 합니다. 3페이지. 자, 방금 이 개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건설업자가 주택을 지금 자재를 사오잖아요. 그럼 부가세 안 됩니까? 그는 주택임대사업자로 한다든지 아니면 처음에 시행사 같으면은 부가세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세무사님한테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조금 복잡해요. 네, 단순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방금 설명드린 거 주택에서 부가세가 발생하는 경우 매도자가 법인이고 국민주택 규모 초과 시에는 부가세가 발생한다. 요 내용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사례 분석은 한 번만 좀 읽고 갈게요. 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보세요. 3페이지 합니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사례 분석. 갑은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일반 가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낸 후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업무용으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업무용으로. 자, 그런데 첫 번째, 임대 개시 후에 3년 경과 시점에 3년 경과했어요. 갑이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매도하였는데 분양받은 오피스텔에서 부가상급 받았겠죠. 부가상급. 보통 부가상급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대충 거의 다 비율적으로 하면은 총 분양가 있죠. 총 분양가. 총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내가 분양받았는데 1억이다. 1억. 그럼 한 5% 정도가 보통은 부가세예요. 그러면 오피스텔을 내가 분양받았는데 2억이다. 2억. 2억. 그럼 5%면 얼마죠? 1,000만 원이죠. 그럼 1,000만 원이 부가세. 보통 한 5% 정도 나와요. 그 정도. 자, 근데 이렇게 처음에 분양받았을 때 환급받았겠죠. 당연하게. 일반 가세자로. 그런데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매도했는데 매수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는가? 자, 포괄양수도 계약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매수인이 뭐로 쓴다고요? 주거용으로. 그럼 레지던스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 오피스텔 레지던스. 레지던스는 보통 금액이 좀 비싸잖아요. 오피스텔보다 금액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중개한다든지 투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똑같이 적용시키시면 돼요. 갑이 오피스텔을 매도한 후 매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매가액의 건물분 부가가치세 10%를 매수인에게 거래 징수하여 매수인한테 받아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누구한테 받았어요? 매수인한테 받아서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건물 부가세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건물 부가세는 발생돼요. 자, 이 경우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환입하지 않는다. 자, 건물 부가세 매수인한테 받아서 납부했죠. 그럼 부가세 환급받은 거는 또 별도로 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에 따른 부가세를 매수자로부터 받아서 세무서에 내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 개시 후 3년 경과 시점에 갑이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매도했는데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매도했어요. 3년 되는 시점에. 근데 매수인이 계속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는가? 포월 양수도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계속 업무용으로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포월 양수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자, 3년의 임대 기간이 만료하자 갑은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분양받은 갑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분양받은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는가? 자, 업무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사업자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 제하에 해당되어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에서 3년분 1가세기간 6개월입니다. 5%. 그래서 3년분이면 30%가 되겠죠. 3년이면 30%겠죠. 이거를 공제한 나머지 70% 환급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환급받고 보시란 말이죠. 환급받고.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피스텔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주택으로 쓸지 업무용으로 쓸지 모르기 때문에 주택에 관한 취득세 아니면 상가의 업무용에 관한 취득세 이거를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취득세는 오피스텔은 무조건 4.6%인 거죠. 무조건 4.6%. 뭐 조정 대상적이냐 뭐 비조정이냐 규제적인 이런 거 상관없이 오피스텔은 취득세 4.6%. 왜? 결정이 확신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부가세 환입에서 10년 기간의 의미는 재화의 가치, 잔존가치가 1가세기간 6개월당 5% 감가율로 산정되어 있어 1년 2가세기간이죠. 10%씩 감가가 되므로 10년 감가가 되면은 0%가 돼서 다시 환급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오피스텔뿐만 아니고 모든 업무용 상가에 다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아파트 상가를 레지던스를 받았다든지 여하튼 상가를 받았을 때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4페이지 보시면 오피스텔 세금 중에서 취득세 나오죠. 취득할 당시에는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율은 4.6%가 적용됩니다. 무조건 취득세율은 4.6%.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요 내용은 되게 중요해요. 20년 8월 12일 이후에 신규로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20년 8월 12일 이후라고 하는 것은 8월 12일 날짜에 매수한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공고문이나 이렇게 내용들 보면은 며칠 이후 조정 대상 지역, 며칠 이전 조정 대상 지역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후 이전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대한민국의 한국어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헷갈리게 블로그 글이나 이런 것들이나 유튜브 방송이나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강의하기 위해서 그러면 8월 12일은 들어가는 건가? 8월 11일 상관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내용을 찾아보면 이후라고 하는 것은 그 12일 날짜를 포함해서 구해요. 그러니까 10일 날 산 것도 해당되고 12일 이후에 13일 산 것도 해당되는 거죠. 그럼 이전 할 때는 이전,
이전이라고 할 때는 8월 10일 이전이라고 할 때는 8월 10일 날 산 것도 해당되고 8월 10일 전에 11일에 산 것도 해당이 돼요. 근데 전후 하면은 그건 포함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규제지역 풀었다가 묶었다가 뭐 저기 세금 어떻게 부과했다가 뭐 중과했다가 이렇게 할 때 이후 이전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후 이전 할 때는 그 날짜 포함되는 거예요. 그 날짜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당면하는 사람들이 꼭 생긴단 말이에요. 자,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4,800만 원 초과냐 이상이냐, 일반 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도 초과냐 이상이냐 이게 딱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냐 아니냐, 4,800만 원이라고 할 때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냐, 부가세를 뺀 순수한 매출이냐, 여기에 관해서 나중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로 드린 내용에 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이가세 사업자의 매출을 이야기할 때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죠.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보고 8천만 원 기준에서 간이가세냐 일반가세냐. 근데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기준이 4,800 그대로죠. 예. 그래서 그 내용 프린트물로 드렸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8월 10일 이후에 신규로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요 글자 보세요. 뭐라고 해놨어요? 8월 10일 이전이라고 안 해놓고 전이라고 해놨잖아요. 전에. 전이면은 8월 10일 안 들어가는 거예요. 8월 10일 전에, 뭐 8월 11일, 8월 10일 날, 이때 매수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 샀는지를 보세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조정, 비규제 지역 주택취득세는 부산 같은 경우는 3주택부터 8%, 4주택 이상 12%인데 조정 대상 지역은 아직 2주택 8%, 3주택 이상 12%죠. 그러면은 부산에 3주택부터 8%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죠.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3주택이 돼서 아파트 살려고 할 때 취득세 8% 들어가. 4주택 되니까 12% 들어가. 내가 1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1,200만 원. 이 개념이 아니고 내가 아파트를 사는데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취득세를 1억 2천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개념이 틀린 거예요. 개념이. 1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취득세를 1억 2천 준다. 개념이 완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 여기에 관해서 8월 12일 이후 이 내용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오피스텔 월세 공제 요거는 하여튼 월세 낸 거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에 관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에 관해서 예, 구분을 해서 또 한 번 더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수에 들어가죠.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들어가죠. 그런데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오피스텔 분양권이 주택수 포함 안 된다 이 말은 취득세 할 때도 주택수 안 넣고요. 양도소득세 할 때도 주택수 안 들어가요. 자, 오피스텔 분양권을 사가지고 팔았을 때 큰 장점이 뭐예요?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 양도세든 취득세든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 이 개념을 예,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아파트 분양권은 이것도 세금이 바뀌었잖아요. 언제부터 주택수에 들어간 거죠? 언제부터 들어간 거예요? 아파트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간 게. 생각 공부 많이 하셨을 텐데, 요거를, 그래서 이게, 21년도부터 해서, 예, 오피스텔에 관해서, 제 아파트에 관해서, 이제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간다. 취득세든 양도세든. 예. 그렇게 이제 바뀐 간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게 실물을 내가 안 보면
아파트 분양권 언제 산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들어가지, 양도세에 들어가지, 취득세에 들어가지, 그 내용을 이제 빨리 이제 잘 모를 수가 있죠. 예. 자, 근데 오피스텔 분양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 이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는 것은 양도세 체크할 때도, 취득세 체크할 때도 다 같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 9페이지 있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9페이지를 넘기시면은 일부러 중요한 거라서 제가 일부러 글자도 큰 글씨로 해놨죠. 9페이지에 오피스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결론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자, 아파트 분양권은 언제 취득부터요?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21년 1월 1일부터 딱 취득한 분양권부터는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거죠. 아파트는. 근데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산정해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분양권 상태에서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상업용으로 사용할지 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겁니다. 자, 입주권하고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은 양도세, 비과세 및 중과여부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양도세 청약할 때도 모두 다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포함 안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상가주택 같은 거 살 때 이게 반영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중요해요. 자, 20년 8월 12일 이후에 그 페이지 봅니다. 취득한 경우에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에 한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건축물분 재산세가 과세되면 주택수에 포함 안 된다.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은 조금 요거를 체크하실 때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별표해 놓으신 거 보시면 취득세에서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 1%,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 1%. 근데 취득세 적용 시 주택수 계산에서도 제외되는데,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게 양도세에서는 1억 이하 주택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들어간다. 예, 요 개념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오피스텔 분양권에 관해서 또 풀어서 10페이지에 설명을 해놨는데, 한번 나중에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제가 시간 조절을 자꾸 잘 못하고 있는데 죄송한 데 있잖아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 많아서 화장실만 갔다 왔다가 바로 좀 시작하고 그냥 증시에 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장실만 잠깐 갔다 와서 바로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셔야 되는가 하면 실계획과 신고 있잖아요. 요거 필수적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요거 잠깐만 좀 볼게요.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시면 되겠습니다.